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앞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로 지하철은 꽤 붐볐죠. 그날 주인공인 김민수 씨도 그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IT 회사에 다니는 개발자였는데 그날은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병원에 들렀다 가는 길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건강검진이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곤 했죠. 지하철 문이 열리고 민수 씨가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는 무심코 그 남성을 보게 됐어요. 사실 지하철에서 남을 빤히 쳐다보는 건 예의 없는 행동이지만 그 남성의 표정이 워낙 심각해서 눈길이 갔던 거죠. 남성은 손에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이 급정거를 했어요. 그리 심하지 않은 정도였지만 남성이 쥐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쏟아져 나왔죠. 민수 씨는 재빠르게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주우면서 민수 씨의 눈에 몇 글자가 들어왔어요. 대출 계약서, 연체, 최종 통보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받은 남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빚 때문에 고민하는 걸까? 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남성은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으로 걸어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어요. 민수 씨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고 2 정거장을 더 지나갔어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민수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평소 출근복이라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자리에 다녀온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그 여성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울고 있었던 거죠. 민수 씨는 당황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 해야 할까? 아니면 괜찮냐고 물어봐야 할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여성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여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성은 손수건을 꼭 쥔 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제 친구였어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였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29살밖에 안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카톡으로 얘기하던 친구였는데 오늘 영정 사진으로 만났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습니다. 민수 씨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뿐이었죠.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다음 주는 영영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성은 작게 고맙다고 말하고는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가 플랫폼을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뒷모습도 아까 그 중년 남성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걸까?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때 지하철이 한 역에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3명의 남자가 민수 씨가 앉아 있는 칸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습니다. 마치 정부 기관 요원들처럼 보였죠. 아니면 장의사 직원들 같기도 했고요. 세 남자는 지하철 안을 둘러보더니 이상하게도 민수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에 나란히 섰어요. 민수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에 빈자리가 많은데 왜 하필 자기 앞에 서 있는 걸까?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민수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는 거지? 혹시 회사 관련 사람들인가? 아니면 예전에 어디서 만난 사람들인가? 네, 맞는데요. 누구신데요? 왼쪽에 서 있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김민수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러 왔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른쪽 남자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 3시 30분 김민수 씨의 예정된 일정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이라니? 자기는 오늘 아무 약속도 없는데 그냥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무 일정도 없거든요. 가운데 남자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김민수 씨 35세 IT 회사 재직 중 오늘 병원 검진 받으셨죠? 맞습니까? 민수 씨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 사람들이 어게 자기 개인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지? 혹시 사기꾼들인가? 아니면 납치범들인가? 당신들 대체 누구세요? 왜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세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김민수 씨를 안전하게 모셔가야 합니다. 저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민수 씨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지하철 안에는 다른 승객들도 많았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상황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세 남자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민수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도 앞에 서 있던 학생도 아무도 이 세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눈에 띄는 차림인데 그때 민수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건가? 혹시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지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했어요. 지하철의 덜컹거림, 에어컨 바람, 사람들의 숨소리까지 모든 게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민수 씨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들 사람이 아닌 거죠? 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민수 씨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왼쪽 남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요. 민수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죠. 지하철은 계속 달렸고 곧 다음 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 이상한 남자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도망칠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수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 모든 게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민수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따라가죠. 어차피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가운데 남자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저 업무적인 미소였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민수 씨. 지하철이 역에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고 민수 씨는 세 남자의 뒤를 따라 플랫폼으로 내렸어요.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플랫폼을 걸어나가면서 민수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히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 씨의 일상은 이제 평범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수 씨는 생각했어요. 아까 만났던 두 사람, 빚 때문에 괴로워하던 중년 남성과 친구를 잃고 슬퍼하던 젊은 여성. 그들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무엇인가 연결되어 있는 걸까?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오후 3시 반쯤이었는데 밖은 이상하게 어두웠어요. 해가 진 것도 아니고 구름이 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전체가 희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세 남자는 계속 앞장서서 걸었고 민수 씨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역시나 아무도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죠? 가운데 남자가 대답했어요. 곧 도착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건물은 민수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로 지어진 창문 하나 없는 육중한 건물이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건물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어요. 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데요? 세 남자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있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물을 게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남자가 그의 뒤를 따랐고 무거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수 씨는 자신의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알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 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게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이 세 남자.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어떤 큰 계획의 일부인 것만 같았습니다. 건물 안은 길고 어두운 복도였어요. 형광등 하나 없이 그저 희미한 빛만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세 남자는 그 복도를 따라 계속 걸어갔어요.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5분이었는지 50분이었는지 5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복도 끝에 빛이 보였습니다. 환한 빛이었어요. 세 남자는 그 빛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고 민수 씨도 따라갔습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민수 씨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저 빛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자기는 왜 이곳에 온 걸까? 마침내 그들은 빛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넓은 홀이었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았고 사방이 하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홀의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뒤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빛이 너무 밝아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세 남자는 그 책상 앞에 섰고 민수 씨도 그들 옆에 섰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존재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순수한 소리 그 자체였어요. 김민수? 네. 너는 왜 여기 왔는가?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자기가 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건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가운데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데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예정대로입니다. 그 존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잘못 데려왔다. 세 남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도 놀라서 그 존재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민수가 아니다. 김민수가 맞기는 한데 이 김민수가 아니다. 그 존재가 손을 들어 공중에 뭔가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빛으로 된 화면이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김민수의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나이, 하지만 다른 주소, 다른 직업. 부산에 사는 김민수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서울에 사는 김민수를 데려온 것이다. 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끌려온 거였어요. 동명이인 때문에 착오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존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김민수,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돌아가거라. 민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지하철에서의 만남들은 뭐였을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가운데 남자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세 남자는 민수 씨를 데리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민수 씨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기는 살았지만 부산의 또 다른 김민수는 지금쯤 이곳에 오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오늘로 끝나는 거죠. 그때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덧없는지를.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승까지 다녀오게 됐잖아요.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민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거기에는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수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 남성은 바로 아까 지하철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떨어뜨렸던, 빚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봤을 때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환자복 같기도 하고 수혜 같기도 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아까 지하철에서.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서류 주워주셨던 그분. 감사했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 남성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남성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당신을 지하철에서 본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몇 시간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후 회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대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종 통보라고 하더군요.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으니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이자만 갚아도 월급의 절반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실망할까봐. 민수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남성이 자살을 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지하철에서 그 남성을 본 게 오후 3시쯤이었는데 자기가 이곳에 온 게 3시 반이었어요. 그 사이에 그 남성이 회사에 가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죽어서 이곳까지 왔다는 게 시간상 맞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그 의문을 말하자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이승의 1시간이 이곳에서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곳의 하루가 이승에서는 1초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입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현실 세계가 아니니까요. 남성이 민수 씨의 팔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요? 제 아내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실은 빚을 다 갚았다고. 민수 씨는 눈을 크게 떴어요. 빚을 다 갚았다고요? 그런데 왜? 남성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사업 자금으로 큰 돈을 빌렸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 뒤로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2군데 회사를 다니면서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남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초에 빚을 다 갚았어요. 모든 돈을 상환했습니다. 대출 회사에서 완제 증서도 받았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완제 증서를 잘 보관해야 하는데 저는 회사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기 전에 좀 더 특별한 날에 깜짝 선물처럼 주고 싶었거든요.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했어요. 민수 씨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출회사 측에서 시스템 오류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제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완제 증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회사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해고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물함도 비워야 하는데 오늘 당장 비우라고 하더군요. 남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회사로 갔어요.
사물함을 열어보려는데 자물쇠가 고장나서 안 열렸습니다. 관리팀에 연락했더니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와서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대출회사에서는 오늘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완제 증서가 사물함에 있는데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군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하루만 기다렸으면, 아니 몇 시간만 참았으면 사물함을 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남성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무엇을 전해달라는 건가요? 남성이 민수 씨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 아내에게 가서 말해주세요. 제가 빚을 다 갚았다고. 완제 증서가 회사 사물함에 있다고. 그리고 대출 회사에 연락해서 시스템을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분명 완제 기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빚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을 떠안게 될 거예요. 이미 갚은 빚을 다시 갚으려고 평생을 고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민수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기가 낯선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믿어줄까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남성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실함이 가득했어요. 알겠습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주소를 알려주세요. 남성은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수, 아내의 이름은 이영희, 주소는 서울 강남구 어디더라 하는 아파트였어요. 민수 씨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박진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의 등을 한 번 더 토닥여주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기도 전에 또 누군가 민수 씨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승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민수 씨가 돌아보니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도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민수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에서 봤던 그 여성이었어요. 장례식장에 다녀왔다고 했던, 친구를 잃고 울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여성이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저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그날 자신도 사고로 죽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죽은 건지. 하지만 여기 와서 보니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승 사람이 아니구나.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제 친구 말이에요. 아까 장례식에 갔던 그 친구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 대학 동기인데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계속 챙겨줬거든요. 매일 전화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친구가 자주 말했어요. 내가 있어서 살 수 있다고. 나만 보면 힘이 난다고. 저는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심이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저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 씨는 여성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더 이상 전화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친구가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 어떡하죠? 여성이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제발 제 친구를 만나서 전해주세요. 제가 죽었지만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민수 씨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친구는 제가 걱정할까봐 슬픈 척을 안 해요. 혼자서 사귀려고 하죠. 그게 더 위험해요. 차라리 슬픔을 표현하고 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성이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주세요. 제가 남긴 편지가 있다고. 제 방 책상 서랍 맨 아래에 보라색 봉투가 있는데 그 안에 그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써뒀던 거예요. 민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만약의 사태요? 네, 저도 가끔 우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그래서 몇 달 전에 친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뒀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여성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제 진심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게 뭔지. 그 편지를 읽으면 친구도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편지를 가져올 수 있죠? 남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에게 말씀하세요. 동생 이름은 정수예요. 동생에게 제 방 책상 서랍을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그럼 편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 이름은요? 최지은이에요. 우리 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였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우정이죠. 여성의 이름은 강민지였습니다. 민수 씨는 그 정보들을 기억하려고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강민지, 동생 정수, 친구 최지은, 보라색 봉투. 꼭 전해주세요. 제발이요.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강민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서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행운이에요. 민수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행운이라니.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승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이 상황이. 민수 씨가 다시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데 이번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민수 씨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이도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안녕, 꼬마야. 이름이 뭐니? 저는 준호예요. 7살이에요. 그래, 준호구나. 근데 넌 왜 여기 있니?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치료해줬는데 나는 힘들었어요. 매일 주사 맞고 약 먹고.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자는 동안 여기 왔어요. 아저씨들이 나를 데리고 왔어요. 민수 씨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응, 말해봐. 우리 엄마한테 가서 전해주세요. 나는 이제 아프지 않다고. 여기는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민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스럽게 엄마를 걱정하다니.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나 때문에 엄마가 너무 고생했잖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밤낮으로 간호하느라 엄마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나는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했어요. 아플 때 짜증만 냈어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 싫다고 하고 약 먹으라고 하면 토라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민수 씨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다 이해하실 거야. 아플 때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준호가 민수 씨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엄마는 준호가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야. 엄마는 다 아시거든. 준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하고 예뻐서 민수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저씨, 꼭 전해주세요. 나는 이제 괜찮다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알았어, 준호야. 꼭 전할게. 그리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응? 우리 엄마가 내 방을 그대로 놔둘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시거든요. 근데 나는 돌아갈 수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해주세요. 내 방을 정리해도 된다고. 내 장난감이나 옷을 다른 아이들한테 줘도 된다고. 그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야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준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한테 말썽만 부렸어요. 근데 이제라도 엄마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민수 씨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았어. 다 전할게. 엄마가 준호 생각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잘 말씀드릴게. 고마워요, 아저씨. 준호는 민수 씨에게 손을 흔들고는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을 보며 민수 씨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왔을 때와는 달리 밝았습니다. 은은한 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 빛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을 때 앞에 다리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다리는 안개로 뒤덮인 강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다리는 아주 좁았고 아래를 보니 까마득한 깊이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 입구에는 아까 그 세 남자 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이승으로 돌아갑니다. 민수 씨는 다리를 바라봤어요. 다리는 좁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건너요? 남자가 바닥에서 뭔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대나무 막대기였어요. 이것을 짚고 건너시면 됩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수 씨는 대나무 막대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위에 한 발을 올렸어요. 다리는 생각보다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아래를 보니 아찔했어요. 강물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안개 때문에 건너편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심호흡을 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나무 막대기를 짚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는 동안 민수 씨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만났던 사람들, 박진수 씨, 강민지 씨, 준호. 그들의 부탁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승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죠.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다리 끝에 도착했습니다. 건너편에는 밝은 빛이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민수 씨는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익은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하얀 천장, 형광등, 그리고 소독약 냄새. 여기는 병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병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낯선 여성 1명. 그들은 모두 민수 씨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 씨, 정신이 드십니까? 저 보이세요? 민수 씨는 목이 말라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네, 보여요. 간호사 1명이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물을 마시고 나서야 좀 정신이 들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김민수 씨, 오늘 오후 3시 40분경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송됐고요. 심정지 상태였는데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나셨습니다. 민수 씨는 눈을 깜빡였어요.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졌다고? 그럼 아까 그 모든 일이 자기가 죽어 있는 동안 본 거였나요?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만 아마도 건강검진 후 급격한 혈압 변화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다행히 지금은 생체 징후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저분은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김민수 씨를 구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셨어요. 간호사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성이 민수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쓰러지시는 걸 봤거든요. 민수 씨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성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정말로 저승에 머물렀을지도 몰라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몇 가지 검사를 더하고 나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여성도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민수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자기가 쓰러진 지 2시간 정도 지난 거였죠. 민수 씨는 아까 저승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부탁을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수 씨, 지금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정밀 검사 받으실 거고요. 오늘은 푹 쉬세요. 민수 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어요. 가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까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진수 씨의 간절한 눈빛, 강민지 씨의 걱정스러운 표정, 준호의 순수한 미소.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민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걷는 데는 문제 없었어요. 민수 씨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실에 있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수 씨는 재빨리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을 빠져나온 민수 씨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어요. 박진수 씨의 집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는 게 얼마나 실례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수 씨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그리고 박진수 씨가 알려준 동과 호수를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민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초인종을 눌러도 될까? 하지만 박진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민수 씨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1번, 2번. 잠시 후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 이영애 씨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민수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박진수 씨와 관련해서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인터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이 말했어요. 지금 새벽 2시예요. 무슨 일이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눈이 붓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분명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이영애 씨가 민수 씨를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혹시 빚 독촉하러 오신 건가요? 민수 씨는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박진수 씨가 저한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서요. 이영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남편을 아세요? 근데 남편은 지금...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씨가 오늘 돌아가셨다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남편이 언제 당신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민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오늘 잠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사이에 박진수 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영애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당장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요? 민수 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진수 씨가 실은 빚을 다 갚았다는 것, 완제 증서가 회사 사물함에 있다는 것, 그리고 대출 회사 시스템 오류 때문에 갚지 않은 것으로 나온 거라는 것. 이영애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자세한 내용을 말하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물함이요? 우리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사물함 자물쇠가 고장나서 못 열었다고도 하셨어요. 이영애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맙소사. 남편이 오늘 아침에 전화했을 때 뭔가 열어야 하는데 안 열린다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영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빚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진수 씨는 빚을 다 갚으셨어요. 단지 그걸 증명할 서류를 제때 찾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영애 씨는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한참을 운 후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정말 걱정하셨어요. 부인이 빚을 떠안을까봐. 이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사물함을 열어볼게요. 그리고 대출 회사에도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분명 완제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민수 씨는 인사를 하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부탁을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부탁을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강민지 씨의 친구 최지은 씨에게 가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새벽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이 시간에 또 남의 집을 찾아가는 건 무리였어요. 민수 씨는 근처 24시간 카페로 가서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강민지 씨가 알려준 정보를 정리했어요. 동생 정수, 친구 최지은, 보라색 봉투.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민수 씨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민지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민수 씨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젊은 남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정수 씨신가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강민지 씨와 관련해서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 얘기예요? 누나는 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강민지 씨가 저한테 꼭 전해달라고 부탁한 게 있어요. 정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누나가 언제 당신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죠? 민수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민수 씨가 강민지 씨의 친구 최지은 씨 이야기를 하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지은 누나요? 누나 절친이죠. 어제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누나 소식 듣고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강민지 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최지은 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 더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부탁하셨어요. 보라색 봉투에 담긴 편지를 전해달라고.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보라색 봉투요? 그게 어디 있는데요? 누나 방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있다고 하셨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민수 씨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지 씨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과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수가 책상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그리고 맨 아래 서랍. 맨 아래 서랍을 열자 정말로 보라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수가 그것을 꺼냈어요. 정말 있네요. 정수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 편지를 최지은 씨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강민지 씨가 미리 써둔 편지라고 하셨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은 누나한테 연락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전해주세요. 강민지 씨가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누나답네요. 자기가 죽었는데도 남 걱정하고. 민수 씨는 정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강민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짧게나마 만났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수가 민수 씨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강민지 씨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이 남았어요. 준호의 부탁을 들어줄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기 엄마의 이름이나 주소를 정확히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저 큰 병원 소아과에 입원해 있었다고만 했습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건강검진을 받았던 그 병원에 소아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거기일까? 민수 씨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기가 어제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소아과 병동으로 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제나 오늘 준호라는 이름의 환자가 사망한 적 있나요? 백혈병 환자였을 텐데요. 간호사가 민수 씨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환자 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는데요. 보호자이신가요? 민수 씨는 난감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때 복도 저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가 그쪽을 보니 한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옆에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성이 준호의 엄마라는 것을. 민수 씨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의사가 여성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혹시 준호 어머니이신가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을 아세요? 민수 씨는 준호가 전해달라고 한 말들을 천천히 전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아프지 않다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여성은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절망의 울음이 아니라 슬프지만 동시에 약간의 위로가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엄마의 방을 정리해도 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자 여성이 작게 웃었어요. 우리 준호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작은 아이가? 네,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여성이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준호가 편안하다니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민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민수 씨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3가지 부탁을 모두 완수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박진수 씨, 강민지 씨, 준호.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민수 씨는 자기가 병원에서 무단으로 나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호사들이 지금쯤 난리가 났을 거예요. 민수 씨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간호사들이 민수 씨를 찾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 어디 가신 거예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민수 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괜찮았습니다. 일시적인 혈압 변화로 인한 실신이었고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틀 정도 더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퇴원하셔도 됩니다. 민수 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틀 동안 그가 전한 메시지들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박진수 씨의 아내 이영애 씨는 그날 아침 일찍 남편의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관리팀에 사정을 설명하고 사물함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공구로 자물쇠를 열었고 이영애 씨는 사물함 안을 뒤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완제 증서가 들어 있었어요. 3년 전에 빌린 대출금 전액을 올해 2월에 상환했다는 증서였습니다. 날짜도 정확했고 대출 회사의 직인도 찍혀 있었어요. 이영애 씨는 그 서류를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빚을 다 갚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이영애 씨는 곧바로 대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상환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이영애 씨가 완제 증서를 팩스로 보내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대출 회사 측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환 기록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사과했고 모든 독촉을 취소했습니다. 이영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남편의 죽음이 빚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물론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그가 빚쟁이로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영애 씨는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문객들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끝까지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다 갚았다고. 조문객들은 박진수 씨를 기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영희 씨는 민수 씨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받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면 평생 억울한 빚을 안고 살았을 테니까요. 한편 강민지 씨의 동생 정수는 약속대로 최지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 씨는 강민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째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정수가 찾아갔을 때 지은 씨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이었어요. 지은 누나, 괜찮으세요? 지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정수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수가 보라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나가 남긴 거예요. 누나 방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지은 씨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적힌 자기 이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가 나한테 편지를 써뒀어?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써둔 거래요.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장짜리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읽기 시작한 지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민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내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나 봐. 지은아, 너는 너가 나를 의지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사실은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의지했어. 내가 있어서 나도 힘든 순간들을 버틸 수 있었거든. 너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거 알아. 매일 싸워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 그런데 지은아, 제발 포기하지 마. 내가 이제 옆에 없다고 해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가족, 친구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내가 계속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울증과 싸우면서도 작은 행복들을 찾았으면 좋겠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지은아, 약속해줘. 오래오래 살겠다고. 그리고 가끔은 나를 떠올리면서 웃어줘. 슬퍼하지 말고. 나는 내가 웃는 모습이 제일 좋았거든. 사랑해, 내 친구. 영원히. 민지가. 편지를 다 읽은 지은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수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한참 후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항상 나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도 나한테 의지하고 있었다니.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누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었죠. 지은 씨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수 씨. 이 편지를 전해줘서. 정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한 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대요. 절대 슬퍼하지 말라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지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분을 통해서요? 무슨 말이에요? 정수는 민수 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지은 씨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이상하게 민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정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누나는 진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지은 씨는 그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힘들었지만 강민지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힘을 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민지가 바랐던 대로 오래오래 살겠다고, 작은 행복들을 찾으며 살겠다고. 며칠 후 지은 씨는 정신과 상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치료를 제대로 받기로 결심했어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강민지가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준호의 엄마는 아들의 메시지를 듣고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슬펐어요. 아들을 잃은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전한 준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나는 이제 아프지 않아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준호 엄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아직 그대로였어요. 준호의 장난감들, 책들, 옷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대로 두면 준호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내 방을 정리해도 된다고. 내 물건들을 다른 아이들한테 줘도 된다고. 준호 엄마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정리했어요. 하나하나 물건을 손에 들 때마다 준호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장난감 로봇은 준호가 5살 생일 때 선물로 받았던 거였죠. 그림책은 매일 밤 자기 전에 읽어주던 거였고요. 작은 운동화는 준호가 처음 혼자 신발끈을 맸을 때 신었던 거였습니다. 준호 엄마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 물건들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자고. 병원의 다른 아이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주자고. 그게 준호가 원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에 걸쳐 준호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장난감은 병원 소아과 놀이방에 기증했고 옷과 책은 복지관에 전달했어요. 준호가 아끼던 그림들은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두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그리웠지만 준호가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됐어요. 준호 엄마는 병원에서 다른 백혈병 환자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디는 방법, 아이를 격려하는 방법,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떤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세요? 준호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준호도 그걸 원할 거예요.
준호 엄마는 나중에 백혈병 환자 가족 모임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들을 도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준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괜찮았고 의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퇴원하는 날 민수 씨는 복도에서 준호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김민수 씨 맞으시죠? 그날 우리 아들 이야기 전해주신 분.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준호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는 미소였지만 전보다는 밝아 보였어요.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 말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에요. 민수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준호 엄마가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듣지 못했을 테니까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준호가 직접 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온 민수 씨는 며칠간 집에서 쉬었습니다. 회사에는 건강 문제로 잠시 휴가를 낸다고 연락했어요. 쉬는 동안 민수 씨는 자기가 겪은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저승에 다녀온 경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일들. 처음에는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박진수 씨의 완제 증서가 실제로 발견됐고 강민지 씨의 편지도 정말로 있었고 준호 엄마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현실이었던 거죠.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왜 저승에 갔다가 돌아왔을까? 단순한 착오였을까?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 세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말할 수 없었으니 누군가 대신 전해줘야 했던 거죠. 그 역할을 자기가 맡게 된 거예요. 민수 씨는 또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게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일주일 후 민수 씨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수야, 괜찮아? 많이 아팠다며?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 오히려 건강해진 것 같아. 실제로 민수 씨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변했어요. 전에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먼저 말을 걸고 동료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날렸어요. 신입사원은 울상을 지으며 민수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 씨는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내가 복구 방법 알려줄게. 같이 해보자. 민수 씨는 몇 시간 동안 신입사원과 함께 데이터를 복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앞으로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어요. 신입사원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민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팀이잖아. 서로 도와야지. 민수 씨는 또한 가족들에게도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했어요. 엄마가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니?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민수 씨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은 아들이 갑자기 효자가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민수 씨는 또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복지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주로 컴퓨터 교육 봉사였는데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 기초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덕분에 손주들한테 카톡 보낼 수 있게 됐어. 민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어요. 몇 달이 흐른 후 민수 씨는 우연히 이영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마트에서였어요. 이영애 씨가 민수 씨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마트 안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이 많이 변했어요. 남편이 빚을 갚았다는 걸 알게 된 후 저는 남편이 떳떳하게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생각이 큰 위로가 됐죠.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이영애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보험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남편이 평생 꿈꿨던 일이었거든요. 남편 대신 제가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민수 씨는 기뻤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이영애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카페 이름을 진순의 카페라고 지었어요. 남편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장사도 잘 되고 있어요. 민수 씨는 박진수 씨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이영애 씨가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김민수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절망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깊이 변화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민수 씨는 회사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자기가 저승을 다녀왔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수 씨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1년 동안 메모해온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들, 도움을 준 사람들, 배운 교훈들. 민수 씨는 저승을 다녀온 후 매일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메모를 읽어봤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 미소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만들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신입사원과 함께 식사했다. 그 친구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했다. 내 경험담을 들려주며 격려해줬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께 전화드렸다. 아버지 목소리가 전보다 힘이 없으신 것 같다. 이번 주말에 꼭 방문해야겠다. 민수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자기 일만 신경 쓰고 남에게 무관심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됐으니까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가 돌아보니 회사 후배인 지훈이었어요. 선배님,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무슨 고민인데? 지훈이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일도 잘 안 풀리고
미래도 불안하고 가끔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민수 씨는 지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고민과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민수 씨가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앉아봐. 이야기 들어줄게. 지훈이 앉자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1년 전에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았지. 정말요? 선배님도요? 응.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삶의 의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걸. 지훈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큰 성공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야. 삶의 의미는 작은 순간들에 있어. 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내가 나한테 인사했잖아. 밝게 웃으면서 그 작은 인사가 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들었어. 그게 의미야. 지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작은 것도 의미가 있나요? 당연하지. 그게 쌓이면 큰 의미가 돼.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고 미소를 나누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지네요. 민수 씨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지훈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선배님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힘이 나요. 민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나한테 와. 내가 들어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민수 씨는 박진수 씨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진순의 카페는 아담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였어요. 이영애 씨가 민수 씨를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카페가 정말 아늑하네요. 이영애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꾸몄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으로요. 카페 안을 둘러보니 벽에 박진수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수 씨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영애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앉았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단골도 생기고요. 다들 커피가 맛있다고 해주셔서 기뻐요. 민수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박진수 씨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영애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수 씨, 한 가지 더 소식이 있어요. 제가 빚쟁이 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민수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모임이요? 네.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더라고요.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민수 씨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민수 씨는 박진수 씨의 메시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수 씨는
강민지 씨의 친구 최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지은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왔었어요. 만남의 장소는 작은 갤러리였습니다. 지은 씨가 전시회를 열고 있었거든요. 민수 씨가 갤러리에 들어서자 지은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민수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전시회를 여신다고 해서 꼭 보고 싶었어요. 갤러리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밝고 희망적인 그림들이었어요. 꽃, 하늘, 사람들의 미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지난 1년 동안 그린 거예요. 우울증과 싸우면서 그렸어요. 민수 씨가 그림들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각각의 그림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 그림 앞에서 민수 씨가 멈춰 섰습니다. 두 여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지은 씨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그림은 민지와 저예요.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고 그렸어요. 민수 씨는 그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남긴 편지를 읽고 깨달았어요. 슬픔에 갇혀 있는 게 민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민지는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슬픔을 표현하는 그림들이었는데 점점 희망적인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우울증은 좀 나아지셨어요? 지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고요. 지은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의 수익금 일부를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요. 민수 씨는 감동했습니다. 강민지 씨의 편지가 지은 씨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강민지 씨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지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는 항상 제 곁에 있어요. 힘들 때마다 민지의 편지를 읽어요.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갤러리를 나오면서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영향력은 계속 남는구나. 강민지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메시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 씨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준호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소아과 병동에 가니 준호 엄마가 다른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민수 씨를 본 준호 엄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민수 씨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놀아주시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저도 즐겁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두 사람은 병동 한쪽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 이야기를 전해주신 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슬픔에만 빠져있던 제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어요. 민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준호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백혈병 환자 가족 모임에서 상담 봉사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가족들을 돕고 있죠. 준호 엄마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견딜지 몰랐어요. 하지만 김민수 씨가 전해주신 준호의 말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요. 준호가 엄마한테 행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행복을 찾았고요. 민수 씨는 준호의 메시지가 엄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준호 엄마가 물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하셨는데요? 민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일 내 성공, 내 행복만 중요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게 됐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준호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봉사활동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게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준호 엄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민수 씨도 많이 성장하셨네요. 두 사람은 한참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준호 엄마가 말했어요. 김민수 씨,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전해준 메시지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꿨어요. 민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그 메시지들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자기가 저승을 다녀온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박진수 씨, 강민지 씨, 준호.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가 선택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여러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영애 씨는 카페를 열고 빚쟁이 가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지은 씨는 우울증을 극복하고 전시회를 열었고요. 준호 엄마는 다른 아이들을 돕는 봉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자신도 변했어요. 이기적이고 무관심했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됐죠. 민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작은 행동. 그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사랑과 메시지는 계속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민수 씨는 수첩을 꺼내 오늘의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 준호 엄마를 만났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을 돕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준호의 메시지가 엄마의 삶을 바꿨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친절하게 살아야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게 내가 저승을 다녀온 이유이고 살아있는 이유니까. 민수 씨는 수첩을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박진수 씨, 강민지 씨, 준호, 당신들의 메시지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편히 쉬세요. 민수 씨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지훈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배님, 오늘 선배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작은 일에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더니 하루가 훨씬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지훈아.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를 찾으며 살다 보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민수 씨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속에서 민수 씨는 다시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승과 이승을 잇는 그 다리를.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박진수 씨, 강민지 씨, 준호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수 씨. 덕분에 제 아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강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 지은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 웃어요. 아저씨가 제 말 전해줘서 고마워요. 민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네 사람은 다리를 건너 환한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